혼자만 읽기엔 너무 아쉬운 책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들. 북토크쇼 해시태그 책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요. 일부 매체들에서는 올해 책 같은 것도 이제 막 선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거는 아마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이야말로 좀 저희가 매우 부담스럽게 준비한 회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탓입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뭐 정여울 작가가 추천한 애프터 피케티. 연말이 오기 전에 뭔가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나 이거 그래도 읽었다. 벽돌책. 그렇죠. 하지만 남는 건 예. 후회와 벽돌에 깔려 회한이. 죽을 뻔한. 오늘 다룬 책은 이 애프터 피케티라는 책이고요. 피케티, 경제학자 피케티의 책이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그 책을 정리하는 책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책이죠? 이 책이 애프터 피케티라는 제목이고 뭐 원서의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21세기 자본 영문판을 이제 그 번역해서 냈는데, 원래는 이제 토마 피케티가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대학 교수라서 이제 프랑스어로 그걸 썼고, 그걸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판으로 출간을 하면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22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논쟁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이거를 정말 학문적으로 좀 우리가 또 책임 있게 나왔던 논쟁들을 정리하고 또 이것 책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키는 이런 후속 작업으로서 이 애프터 피케티를 기획을 해서 2017년 올해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 크루그먼이나 그런 여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 2명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들이 각자 나름의 영역에서 피케티의 논리를 보완하고 비판하고 또 뭐 새로운 논제를 제기하고 그런 책입니다. 그 피케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열풍이긴 했어요. 3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굉장히 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고, 뭐 책이 워낙에 두껍긴 한데 사실 저는 이 책을 기사를 썼는데 피케티 책은 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사 쓰면서 이걸 읽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것과 계속 그 안에 피케티의 내용이 피케티가 썼던 내용이 계속 요약돼 있어서 좀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됐습니다만 좀 독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보고 썼을 텐데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정 작가님이 이번 주에 저희 기고를 보내오신 글이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 그걸 봐주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어제 밤새다가 밤을 못 새고 이렇게 막 졸다가. 근데 뭐 이게 피케티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이제 경제학 책이라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소식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어렵더라고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이 관점에서 정말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물론 막스만큼은 아니지만 220만 부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쉽고 재밌는 책이 아니거든요, 피케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단 사고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양극화로 치달아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 피케티 열풍이라고 할 만한 그런 현상이 어떤 폭발 지점은 2007년에 있었던 이제 뭐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책이 이제 그 뒤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현상, 피케티 현상을 일으킨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갈증이 확실히 배경에 있는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첫 부분에서 이제 그런 피케티 현상을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뭐 국내에서도 불평등 논의가 뭐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 프리뷰라는 글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과 이 책을 비교를 하는데, 마르크스의 자본은 그 당대에는 완전히 무시를 당했잖아요. 뭐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경제학자들도 완전히 무시를 했는데 이 책은 진짜 운이 좋다 하면서 당대에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부터 되게 화제가 됐고 나와도 엄청 팔렸고 또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각주를
달아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줄 만큼 엄청난 행운을 누린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 그 비교를 한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버드대의 그 엄청난 기동력과 역량이 예, 역량이 좀 부럽기도 하고 예. 다만 이제 뭐 한계는 뭐 많이 팔린 만큼 많이 읽히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그거를 이제 혼자 읽기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읽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이제 완주는 못했어요. 우리 4명이서 같이 읽었는데 그런 계기를 준다는 것만으로도 뭐 예. 요즘에는 뭐 킨들 같은 걸로 이 사람이 이 책을 다 읽었나 안 읽었나 이런 게 조사가 가능하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전자책을 읽으니까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한 반 정도밖에 못 읽을 걸 이 기계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보가 수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독하셨습니까? 막 짝짝짝 뭐 이렇게 막. 이 투명 사회의 또 이 무서운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책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21세기 자본의 이제 핵심 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하게 말하면 사실 21세기 자본을 일반 독자들은 안 읽고도 이 책을 읽어도 될 정도로 좀 앞부분에 그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핵심 정리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다는 R이 G보다 크다는 그 수직하고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글로벌 부유세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케티의 요지는 이제 소득이 이제 자본으로 축적이 되고 이게 상속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부가 더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뭐 고리오 영감이나 뭐 이런 제인 오스틴의 책에 나오는 그 상속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좀 무서운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한 나라의 경제를 뭐 대상으로 삼는다면 전체 소득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자본이 벌어들인 소득 두 가지를 나눠보면 자본이 벌어들인 소득이 항상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다는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법칙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따져보니 그렇더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이제 보는 게 피케티의 시각이고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자본 수익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일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 피케티 지수라는 또 유명한 지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자본을 소득 비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이렇게 한국의 불평등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역시 1등을 했습니다. 8.28배.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보다 자본이 많은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게 더 돈이 커서 돈을 벌어들이는. 네. 노동으로서는 돈을 그렇죠. 제대로 벌 노동으로서 이거를 자본을 살 수 없는 그런 일본이 6.01배, 프랑스 5.75배, 미국이 4.1배인데 우리나라가 8.28배로 세계 최고의 그런 불평등 지수 수준. 대부분 이제 부동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앞으로 점점 이 세습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큰 아마 예정돼 있는 나라가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독재가 이 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민주화가 아직 덜 된 나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재 시절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 살았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박정희 시대에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시절에 했던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어떤 양극화에도 별로 이견 없이 그런 시절의 향수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피케티가 바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초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긴 그렇군요. 예, 전후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일시적인 번영이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때는 자유 노동이라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유 노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멋진 차도 살 수 있고, 예, 멋진 집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어떤 삶의 질을 내가 열심히 노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자유 노동이라면은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예, 예,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는데 그 이유는 이 항상 그 짧은 시간 골든 에이지라고 할 수 있는 좋았던 시절 이 전후 자본주의 이후에 1970년대까지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투자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예, 돈이 돈을 버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도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진 미국을 잘 이끌어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MB를 찍을 때랑 똑같은 마인드였던 거예요. 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기업가적인 마인드일 거라는 그 환상을 깨주는 게 저는 피케티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은 그들이 만약에 정말 뭔가를 성공한다고 해도 그들만이 가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절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오진 않는 1%의 사람들이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밝힌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등의 추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U자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그 황금 시기에만 불평등이 잠시 감소했다가 지금 다시 불평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케티는. 그동안 예외적인 예. 상황이 있었다. 예. 이렇게 U자 형태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어떤 뭐 아름다운 일 때문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두 번의 전쟁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외적인 사태, 그런 평등한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책이 발터 샤이델의 불평등의 역사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이 피케티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과거에 더 옛날 고대부터 현재까지 뭐 역사는 어떻게 했나 어땠나 했을 때 그 네 가지 평준화의 천사라고 부르는 전쟁 그리고 어떤 그 혁명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체제 붕괴가 이 네 가지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야 어떤 평등한 상황이 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엄청 불평등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이런 상황, 거대한 폭력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이런 뭐 글로벌 수준의 어떤 자본의 강력한 그 누진적인 세금 부과하고 뭐 토지라든지 뭐 이런 걸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늘 그 열쇠말을 꼽는데 요번에 이제 각자 꼽은 말은 저는 이제 야생의 피케티라는 말을 꼽았고요. 김지훈 기자는 피케티의 자본 분배 그리고 여성 경제학. 네. 네. 그리고 정 작가님은 합법적 착취의 제도화라고 일단은 꼽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법적으로 착취와 양극화가 가능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결국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이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애초에 이제 이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 예, 좀 각자가 집중할 파트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 13마리 순서가 아무래도 이 책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서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본문에 해당되는 이제 2장부터 쭉 뒷부분까지는 그 경제학자나 뭐 역사학자나 이런 각계의 어떤 피케티의 주장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 논의를 좀 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맡은 분들은 주로 피케티의 자본 개념에 좀 의문을 갖고 있거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쓴 챕터고요. 그 중에서 제가 13말을 꼽은 게 야생의 피케티라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경제학자인 수레시 나이두
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좀 뽑아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 되게 재밌게 좀 글을 썼는데 길들여진 피케티 모형과 야생의 피케티 모형을 나눠서 좀 얘기를 펴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피케티 모형이라는 건 이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썼던 그런 경제학적인 모형들, 주류 경제학의 그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자본소득을 따져보는 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능숙하게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길들여진 피케티 모형이다. 그거는 약간 뻔한 것이고 경제학자들이나 좋아할 만한 모형이고, 사실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건 야생의 피케티 모형이란 자본이란 오늘의 소득을 미래 소득에 대한 안전한 권리를 바꾸는 연금술이며 이러한 권리가 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드러난 수치로 드러난 어떤 자본의 규모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자본, 이런 부분들의 자신만의 견해를 녹여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은 소유자에게 통제, 배제, 양도, 현금 흐름 등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보호받는 권한을 부여하는 재산권들의 집합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구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케티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의 책에서 그 부분이 아주 막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 좀 그 얘기를 한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 부분은 이제 정치경제학 관점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피케티에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건 거죠. 그렇죠. 네. 정치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 그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챕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도와 구조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본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랄까요? 좀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역사학자인 디아이나 레이미 베리라는 분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쓴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피케티가 그 자본 분석을 하면서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노예를 자산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자본에. 근데 시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노예제도가 철폐된 이후로도 그 앞선 시절의 노예제도에 따라서 벌어들였던 수익들이 그 뒤에 이익을 창출을 했고 그게 그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줬는데 피케티는 그 부분을 너무나 소략하게 다뤘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석하면 서구의 강대국들이 노예제도로 인해서 벌어들인 것들은 굉장히 부당한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케티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소득 불평등, 임금 결정, 균열 일터라는 제목의 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노동경제학 쪽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와일이라는 분이 쓴 챕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균열 일터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균열 일터가 뭐냐면 저희한테 너무 친숙한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중간 착취자의 나라라는 책을 다룰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기업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한 지붕 아래에서 고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 부분들을 외주화를 시키면서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균열 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열 일터를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경에는 엄청난 그 인건비 절감이나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에 이롭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이다. 균열 일터 가설은 소득 불평등의 분명한 근원을 제시한다. 근데 그게 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피케티가 얘기한 것보다 균열 일터라는 이 전략이 소득 불평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정규직보다 외주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훨씬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산업의 상비 예비군으로서 훨씬 더 불리한 처우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기업들 간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거는 이제 노동소득 부분에서의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의 이론은 주로 이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엔 훨씬 더 큰 부분이 노동소득의 불평등에 있다. 근데 그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이런 균열 일터나 이런 전략으로 훨씬 더 확산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정치경제학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비용을 줄이고 자본의 몫을 늘려가는 어떤 도구로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들이 좀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탁 경영이라든지 그런 중간 착취라든지 이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그 기업 내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다 외주로 경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완전 점점 제도화되어 핵심적인 가고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있다 보니까 파업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일단.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적인 불평등도 낳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격화되면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이걸 나의 권리를 찾아야겠다. 나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뭔가 연대해서 찾아야겠다.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길들여진 피케티나 야생의 피케티를 굳이 제시를 한 이유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뒤에 피케티의 응답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피케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경제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면 1000쪽이 넘는 책을 뭐하러 썼겠느냐. 그거는 30페이지로 족하다. 근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히려 야생 피케티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정치경제학에 해당되는 그런 온갖 동학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동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오히려 그 부분인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모형이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런 책이 나와서 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마르크스와의 비교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인물이 마르크스잖아요. 뭐 평가 중에는 이제 사실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건데 그 하는 얘기까지 가기에 경로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피케티와 마르크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비슷한 얘기 아닐까. 그리고 그건 또 피케티의 응답에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그 피에르 부르디에 문화자본을 얘기한 이 두 사람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피케티 스스로는 더 많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피케티, 애프터 피케티라는 이 책이 오히려 피케티를 완성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케티에 대한 뭐 엄청난 반론이 있다기보다는 피케티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결점들을 오히려 다른 많은 학자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 학자들의 노력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룬 저희 기사의 제목도 모두 모여서 피케티를 완성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많이 생각났어요. 켄 로치 감독은 항상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를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항상 찍는데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저는 이 켄 로치 감독의 어떤 그 따뜻함? 한 최근 몇 년간 켄 로치의 영화 중에 저는 제일 좋았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제 이런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실패한 정말 끝에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막 구직을 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막 뭔가 이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서 작성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다니엘 블레이크 할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기계화돼 버리니까 그냥 손으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꾸 막 기계로 입력하려니까 그것조차도 너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더라고요. 정보 자체도 노인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와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 소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제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노동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만든 상품으로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마치 소외돼 버리고 그런 그 소외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걱정하는 젊은 여인이 자기의 성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간 걸 보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그 장면도 너무 가슴 아팠고 거꾸로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 가족을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가장 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부자나 뭐 대단한 지식인이나 아니면 엄청난 뭐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 사람들만큼이나 어려운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혹한에 쓰러지시니까 패딩 코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예전에는 되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너무나 뉴스에 나올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블레이크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상황의 끝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인간성이라는 것, 그리고 연대만이 함께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몸짓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좀 딱딱하지만 그 딱딱한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이 학자들의 표현 중에서 연대나 참여나 이런 걸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경제학 논문인 줄 알고 읽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그런 식의 결론이 되게 재밌었고 좋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한 어떤 베이스들을 넓게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이 사회에는 변화의 가망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애프터 피케티에서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 역시 정 작가님밖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뭐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고민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네, 피케티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렇게까지 두꺼운 책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불평등 자체에 대한 물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느냐? 불평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피케티에 대해서 가장 오해할 만한 부분은 아마도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내 능력으로 얻은 수익은 정당한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CEO들의 그 엄청난 월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월급을 그걸 과연 설명해야 우리가 되는 용인할 거예요?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피케티의 응답에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기반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비출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세습 불평등은 실력이나 문화적 우위를 최소한 지배의 주된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현대 불평등은 실력, 생산성, 장점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한다. 자격 없는 빈자라는 오명 씌우기와 내가 극단적 능력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에 근거한 이런 정당화 체계는 고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근대에 최대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능력주의로 귀결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 기자가 뽑은 피케티와 자본 분배, 여성 경제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 3부가 이제 불평등의 규모라는 제목의 챕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논문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자본소득 증가가 개인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인데요. 피케티가
자본 부자가 되는 것이 곧 이제 종합 소득이 높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국민 소득에서 자본의 몫이 증가할수록 개인 간의 소득 격차도 커진다. 뭐 이런 주장을 피고 있는데 밀라노비치는 근데 그런 자산이 처음에 어떻게 배분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좀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본 소유의 불평등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이 자본을 재분배해서 자본 소유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종업원 지주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그 사람의 소득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자본이 좀 포함이 돼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소량의 이제 주식 보유를 좀 사람들한테 장려를 하고 거대한 자산에 집중되는 거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자본을 이제 사람들한테 배분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분배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산을 되도록 이제 평등하게 나눠주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런 세금이나 주식 분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본 분배의 편중 완화를 하고 또 중요한 건 또 교육이 또 개인들한테 어떤 지식 자본으로서 그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길죠. 굉장히 브리핑을. 네, 장난 아닙니다. 네. 15장 이제 세습 자본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해석 부분인데 이게 또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피케티가 이제 상속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를 했는데, 근데 그 상속에서는 정말 성별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피케티가 옛날의 세습 자본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문화적 자료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리오 영감이라든지 뭐 제인 오스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제 최근 상황을 묘사할 때는 좀 고루해진다, 막 이렇게 좀 꼬집어주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현대 결혼을 하는 게 과거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점점 더 남녀 모두한테, 남자들도 이제는 여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소득이 높은지를 점점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높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각각의 부모만이 아니라 상대편의 부모,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소득과의 연관성도 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이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성의 이런 취업 증가가 가구 간의 이제 불평등을 줄이고 이제 상속 기반의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을 되게 늦추는 역할들을 해왔다고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1963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50년간 기혼 여성의 수입이 25% 증가했는데, 만약 이런 수입 변화가 없었다면 불평등이 52.6%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냐,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상속 기반 사회로 간다는 게 이제 그 피케티의 얘기인데, 상속 기반 사회로 가더라도 과거와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남녀 자녀들을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심지어 외국에서도 장남한테만 계속 그 유산을 물려주지만 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식들한테 똑같이 물려주고, 여성이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어떤 사회적으로 또 노동 소득도 벌고 이런 주체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한 아이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정부와 어떤 사회의 어떤 교육이나 보육의 지원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전체의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가부장제가 다시 기한해서 우리가 제인 오스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지금 부자들이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이제 다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양성평등 보호제도를 폐지하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유산을 장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진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을 그
유산을 받는 상속에서 밀어내는 거죠. 논문을 보면 2003년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 중 자수성가한 여성은 22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여성 30명은 부를 상속받았다. 남성의 경우 목록에 오른 슈퍼리치 목록에 오른 348명 중 312명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듯 오늘날의 부유한 여성들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인 오프라 윈프리보다 아버지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페리스 힐튼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자가 되기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의 논문이 진짜 되게 독창적이고 재미있었어요. 상속과 젠더의 관계를 보면 저희는 19세기가 이상해 보이고 20세기가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뭐 정상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20세기가 훨씬- 예외였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이 오히려 예외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역사가 예.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면. 예. 그러니까 이 U자형의 이 오른쪽 끝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는 뭐 현실이긴 한데 그게 이제 과연 그 역사의 흐름에 도정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을 돕고 이제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고 학교와 육아 시설을 확충하고 남녀 평등을 제고하는 정책들은 그런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로 가는 그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페미니즘의 투쟁이 상당히 그런 그 사회에 나갈 방향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결정적인 투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그 임금이 왜 낮은가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낮은 거라는 거죠. 그냥 여성들의 인권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의 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30% 이상 낮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문제인데 이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면의 권리를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21세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정 작가님의 키워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착취의 제도화. 그 키워드만으로도 이제 많이 전달이 될 텐데 이게 경제적인 착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지지해 줬다는 거죠. 일단 법이 지지해 줬다는 거. 자본주의의 법적 기초라는 논문을 쓴 데이비드 싱 그레월의 논문이에요. 이분 이제 예일대 법대 교수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1세기 자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평등에 관한 고전적인 논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고전적인 논쟁은 21세기 자본이 20세기 중반의 불평등의 감소가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런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잠깐 호황기였을 때 그때에 대한 향수를 모든 나라에서 갖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마르크스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상업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복잡한 분업을 통해 인구 대다수의 필요가 충족되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라고 묘사를 했던 거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잘못된 환상이 스며들어 있기도 했던 거예요. 상업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복잡한 분업을 통해서 인구 대다수의 필요가 정말 충족됐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인구 대다수의 필요가 어떤 면에서는 상품적인 면에서는 충족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됐잖아요. 상품이 모자라서 빈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그리고
가장 큰 불평등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온다는 거죠. 상품은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늘 재고가 쌓여가지만 분배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본주의 체제의 효과는 오늘날 경제라 부르는 상업사회의 능력을 발현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 체제는 자산 소유주에게 헌법적 질서에 따른 특혜를 주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특권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 자체가 그걸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의 내용을 좀 보충해 줄 만한 또 좋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촘스키가 나오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레퀴엠 포 디 아메리칸 드림이었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레퀴엠, 예, 종식 이런 건데 이 촘스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양극화를 부추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초기 입법 시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자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었다면 지금은 누굴까요? 금융자본이라는 거죠. 이제 상품이 돈을 벌어들이기보다는 자본이 또 자본을 낳는 쪽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법이 이미 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는 대중주권을 위해 꾸준히 시행되는 국민투표나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선출된 대표들 모두가 전후의 예외적인 기간을 빼놓고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법 자체의 문제,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 정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또 주목한 또 하나의 논문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21세기 자본에서의 정치.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 21세기 자본이라는 피케티의 책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그 부분을 이제 확실히 지적한 논문인데 피케티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70년대 사이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투자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음을 거듭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중산층이 증가하는 위대한 시대, 모두가 번영하는 황금 시절은 결국 한 잡지의 논평가가 말한 역사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는 멈췄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불평등을 향한 거침없는 행진은 계속되었다. 이제 이게 피케티의 분석이라는 거죠. 이제 마법의 사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마법의 사고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비슷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법의 사고라고 여겼던 믿음, 즉 자본주의는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성장과 번영을 광범위하게 공유한다는 생각이 수십 년간 정책적 사고를 지배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케티의 예측에 근거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자연적 동학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결국 전체적으로 성장을 압도하고 사회는 정체될 것이며 마침내 진보가 완전히 멈출 것이다. 이게 피케티의 생각을 너무나 요약을 잘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이 피케티의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피케티가 부자들에게 이제 부유세, 글로벌 자본세라고 불리는 이제 그 세금을 국가별로만 거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득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 이익에 대한 세계적인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근데 그게 너무 장밋빛 환상이라는 거죠. 예. 이 책에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일단은 조세저항이 너무 크다. 그 부자들은 결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세금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또 마르크스와 다른 점이기도 해요. 마르크스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얘기했고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거든요. 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것도 결국 정치적인 해결책이고 프롤레타리아들의 연대와 단합과 참여와 투쟁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인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케티는 너무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세금을 때려야 된다. 예, 여기에 멈춘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좀 피케티의 자본론의 결점, 예,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단지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인간이고 왜 그냥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자본가나 노동자가 아니라 여자나 남자가 아니라 국민이나 시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인간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죠. 연대하고 참여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토론과 예,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케티가 걱정하는 것도 결국 자본주의의 이 양극화된 이 발전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돼서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뭐 이제 피케티의 응답은 사실 약간 그냥 내용만 읽으면 그냥 뭐 뻔한 소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심하게 보니까 정말 그 성실하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문제 제기도 빼놓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논문에 다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하는 방식이 아까 이제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이 이론이 내 이론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완성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궁극적으로 닿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세라는 게 그게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 자본에 대한 정치의 통제 이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사회적 국가와 그 권리 체계뿐 아니라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중요한 이유가 자본에 대한 누진세는 사회재산을 영구적 현실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아까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21세기 전후 자본주의의 어떤 분배의 성공 그거를 예외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이뤘고 무엇을 놓쳤는가. 어쨌든 당시에 자본을 통제했던 정치라는 그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어떤 가장 종합적인 기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자본세라는 것도 약간 그런 거를 제시하는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상상력을 덧붙인다면 뭐 이 불평등이라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줄여나갈 수 있고 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경제 체제를 뭐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읽었습니다. 저는 뭐 보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평등 연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이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계신 류익은 기자가 여러 정치학자들과 피케티의 인터뷰를 모아서 쓴 책인데 이제 한국 현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세 자료라든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건국이 얼마 한 70년 좀 됐나요? 그래서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과세나 어떤 개인의 어떤 소득, 자본 소득 이런 그 변화 오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개방해서 좀 더 연구자들한테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논리와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정치권에서도 아직 뭐 이런 PPT의 논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진지하게 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 되게 우리로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우리 당면은 정치적인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활발한 학술 논의가 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는 이제 흔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파라고 알고 있는
동국대 김남령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예, 그분이 이제 뭐 불평등 현실에 대한 데이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평등은 진짜 좌우의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가들도 불평등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는 어떤 뭐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오히려 가장 적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닐까. 이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는 뭐 좌파든 우파든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정말로 머리를 맞댈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다시 계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국은 계급의 문제를 제대로 사유하지 못하면 사회든 문화든 정치든 예,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솔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급의 문제가 핵심에 놓여 있고 그 핵심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게 뇌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어떤 해결책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급 배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계급 배반은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좌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좀 거부감이 드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강남에 살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좌파라고 하는 건 웃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약간 문학적인 개념인데 트릭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트릭스터는 원래 말썽꾸러기, 막 뭔가 장난꾸러기, 사기꾼 이런 뜻이 있는데 문학에서는 트릭스터가 이제 문화 영웅이라고 해서 두 경계 사이에 놓인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춘향전으로 설명하면 방자 같은 존재예요. 예, 만약에 방자가 없었으면 만약에 향단이가 없었더라면 이 춘향전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춘향이와 몽룡 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계급의 격차가 있었는데 방자라는 이 트릭스터가 예, 그 두 계급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존재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매개해 준 거죠. 근데 이 계급 배반을 해야만 잘 사는 사람도 이 하층 계급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층 계급에서도 그 상층 계급에 대해서 그냥 상층 계급 이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런 이 슈퍼 리치들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들은 성 안의 사람들이야. 우리 성 밖의 사람들이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계급 사이에 간극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계급 배반, 내가 속한 계급이 아니더라도 그 계급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기의 계급을 뛰어넘어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 세상이 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피케티 책에 대한 이 감상으로는 정말 기대하지 못한 얘기들이네요. 저희 또 엉뚱함이 또 튀어나왔죠.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스탠퍼드대에 있는 데이비드 그로스키라는 교수를 만나서 기사를 한번 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뭘 하냐면 불평등 연구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얻기 힘든 공공 정보들 있죠. 무슨 조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해가지고 받아내서 그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정치를 앞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지향에 따라서 만들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평등한 현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들과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가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얘기하자.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피케티, 애프터 피케티를 읽고 저는 약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로스키 교수의 얘기가 굉장히 타당할 것 같은 지점이 있기도 한 반면에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 계급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장 정치가 우선하는 어떤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분명히 다르긴 한데 둘 다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황희정승 같은 어떤 게 더 옳은지는
있는 상황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피케티의 의도이긴 할 텐데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떤 답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는 거는 확실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치적인 지향은 이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던가 뭐 아니면 나는 정치를 모르겠고 뭐 숫자 가지고만 판단할래, 이 두 가지 다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태도를 피케티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방송에서 애프터 피케티를 다룬 첫 번째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뭐 다시 한번 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점을 드러내는 게 강점이라는 정 작가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체감을 하면서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냥 다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로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해시태그 최근요 유튜브와 팟캐스트,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